목격자 K 권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주말에 뭐 이런저런 정치 뉴스들이 많이 터졌는데 지금 제일 관심사가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입니다. 그죠? 예. 주호영 뭐 컷오프 된 건 별 충격이 없는데 충격이 아니라 기다리던 소식. 주호영은 집으로 이진숙은 중앙으로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주호영부터 이야기 먼저 하고 예, 싶습니다. 이 주호영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실제로 이 컷오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뭐 다수였지만 어쨌든 다른 의견도 주호영이 이제 여기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데 그 방식이 컷오프가 아니라 경선을 통해서 패배해서 물러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저는 이것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공천이라는 것은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뭐 이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왜 공천 관리겠냐, 관리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무난하게 하는 선거가 잘 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쇄신이라는 걸 할 때는 칼을 써야 될 땐 써야 된다. 특히 국회의원 6선을 그 가장 이제 뭐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배지를 받으면서 중간에 이제 뭐 무소속 당선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때도 결국에는 김무성이 공천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바람을 만든 것이 당대표가 그래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대표가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랑 싸우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했던 그 배신 똑같은 배신을 하면서 선거 판 자체가 엉망이 돼가지고 무소속임에도 당선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자기 지역구에 나와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본인은 그런 경우지만 다른 케이스는 아예 도장을 가지고 날라가지고 유승민을 살려주는 그런 상황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엉망이었던 선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 파격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 공천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뭐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공감하는 이 쇄신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공관위원장이 꼭 하고 싶은 건 이거였을 것이다. 사실 이준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예 뭐 루머로조차 흘러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그 방송 라이브 중에 설문을 돌려봤습니다. 예. 주호영 컷오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93%가 찬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당심에 이제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보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악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소속 출마하기에 명분이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다른 뭐 재선 이상 혹은 뭐 유영아 의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컷오프를 다 했으면. 그렇다면 무조건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좀 살피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주호영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뭐 더 이상 뭐 배지 욕심도 없고 뭐 욕심도 없다.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예. 공천 신청을 안 합니다. 애초에 자기가 너무 그걸 하고 싶어서 공천 신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나마도 국회 부의장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기 마지막 그림으로서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에 그 자기 후배들하고 싸우면서 깽판 치고 판 엎고 민주당 도움이 했다 이 얘기로 자기 마지막 그림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며칠 이제 그 신지호 쪽에서 먼저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쪽은 한동훈계죠. 한동훈 이제 아마 무소속 자기가 출마를 할 만한 지역 중에 거의 유일해요. 다른 데는 사실 별로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수성 정도 나와야지 될까 말까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꼭 이제 그걸 꼭 갖고 싶으니까 주호영이 경선 승리하도록 돕고 싶기도 했겠지만 그럴 판이 안 되니 차라리 이제 이간질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떠든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받아서 주호영은 압박을 하는 카드로 활용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중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언론 인터뷰할 때는 그걸 살짝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페이스북 글을 유심히 봤어요. 예. 탈당이란 표현 없습니다. 무소속이란 표현 없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대응 같은 그런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내부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있었어요.
예, 당 내부에서 한번 절차를 밟아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극단적으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그러니까 어제 그 판단 자체는 와 이걸 내 퇴로까지 이렇게 막아버리네라는 곤혹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게 일단 요 공천에 대해서는 주호영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굉장히 곤란해졌다. 이걸 뭘 하기가 이 뭐 반발은 하는데 반발의 수위는 세지만 선은 또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우리 또 당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주호영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 여론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무소속으로 나왔다가는 너는 정말 이제 뭐 사람 대접 못 받는다라는 분위기 이런 거를 대구 시민들이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진숙 위원장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은 벌써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주자들 중에서는 그 가장 먼저 준비한 가장 먼저 의견을 또 낸 또 이제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출마 선언은 가장 빠른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지금 대구를 오가면서 출판 기념회도 대구에서 하기도 했고 뭐 여러 다른 이제 행사에서도 참여하면서 계속 정가에서 이제 대구시장 이제 하마평에 올라가는 거를 이제 나름 전략적으로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대구시장 자리를 오랫동안 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박탈당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일 거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이제 반대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앞서서 표현을 했는데 어제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진숙 위원장의 별의 순간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이진숙 위원장이 체포당하는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움츠러들죠.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수갑을 들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항의하면서 대한민국 어떤 체제를 수호하는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권 지지율에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꽤 높은 숫자를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다시 또 잠잠해졌거든요. 그게 예. 바로 이진숙 위원장이 명확하게 대구로 하방한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예. 이진숙 위원장은 누가 봐도 작은 정치인이 아니죠. 굉장히 큰 정치인인데 그게 큰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면 얼마든지 대권 주자에 계속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구시장을 이제 바란다라는 관측만 가지고도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진숙 위원장 개인의 정치 뭐를 응원합니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진숙 위원장 같은 사람 나와서 너무 고맙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더 큰 정치를 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큽니다. 작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웅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박탈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걸 이제 어떤 이진숙 위원장의 더 큰 길로 이제 올라갈 길이다, 방법이다,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선거 구도 전체 그림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재배치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이진숙 위원장이 이거는 일단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역량의 문제로 컷오프된 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숭고한 희생이다. 희생이다. 이 다음이 어떻게 되냐,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이 더 이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숭고한 희생이 명백한 거예요. 이렇다면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도 무적 카드가 될 수 있다. 더 강해졌다. 이진숙 위원장에게는 더 멋지고 강력한 숭고한 희생의 서사가 생겼다. 이거를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 선거에 잘 작용하길 바라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논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 관점에서 잘 좋은 어떤 뭐 씨앗이 되길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잡음은 명확하게 들리네요. 예, 명확하게 잡음이 들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우파
진영에 뭐 명운이 꽤 많이 걸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하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교감이 있었느냐 이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없어 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바로 입장이 나온 게 입장의 방향이 교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결정이 장동혁 대표는 일단 공관위의 상당 부분 위임을 하는 편이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편이고 그런 네. 것들이 이미 보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공관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관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구조적 절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했으면 요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그리고 그 풀어 나가는 건 단순히 지도부의 모든 걸 또 이제 무게를 우리가 압력을 준다고 해서 잘 풀려 나갈 것도 아니고 우리 당원들이 어떤 목소리 어떤 여론을 모아 가느냐 예를 들어서 뭐 압도적인 다수가 이진숙 대통령 막 외치면 또 그것도 또 다른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이진숙 위원장 반드시 국회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면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도 무시 못할 정도의 그런 여론으로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그것도 또 이제 선거 판도를 또 바꿀 수 있는 좋은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목소리 낼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응집하고 그걸 표현할지 어디에서 분출해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략 회의를 다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지방선거가 뭐 대구에서도 있고 뭐 광주에서도 있고 부산에서도 있고 대전에서도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후보를 전체적으로 큰 장기판에 놓고 뭐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공천 전략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애국 우파 국민들에게 인기가 워낙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구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좀 아쉬울 거예요, 그죠? 저 이진숙 대구시장 후보로 나왔으면 내가 바로 찍어줄 텐데, 그렇죠. 투표장으로 달려갈 텐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손목까지 끌고 가서 내가 투표하자고 할 텐데,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기는 힘들어졌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략적인 재배치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거는 이제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뭐 결론이 확정이 된다면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다른 그리고 적절한 자리에 재배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권 주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대권 주자가 어떤 경로로 대권 주자가 되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는가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는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서울시장이 있고 경기도지사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이고 경기도지사는 지금 그 새끼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케이스는 서울시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절이에요. 예.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된 케이스는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보다도 이제 1.5배 많아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대구가 정말 상징적이고 정말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 우파에게는 가장 핵심적이기도 하지만 대구시장이 대통령 대권주자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인구가 일단 200만대고 2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다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대구시장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구시장으로 끝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대구시장이 아니라 그다음 대통령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광역단체장이라 할지라도 중앙에 더 큰 수도권에 더 큰 이제 지역구에서 단체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심스럽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보궐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대구의 이제 6명 중에서 이제 지금 6명 중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 1위가 이제 추경호 의원이 될 것 같은데 예. 추경호 의원이 만일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작지 않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정당이 내란 정당 해산 한다라는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추경호 의원이 작년 12월에 이제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까지 가가지고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사건은 여전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이제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것 같은데 추경호 의원이 이렇게 어떤 민주적 정당성,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런 중요한 광역단체장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 반드시 재판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이 유권자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해서 뽑았다라는 건 재판에서 당연히 지금 이쪽에서 변론하는 측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의견서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더더욱 마음을 모아서 우리 추경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추경호 개인의 어떤 훌륭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당을 지키자, 근본을 지키자라는 관점에서 이 내란 몰이에 우리가 정면 돌파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관점으로도 이 선거를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생기는 그 달성은 이진숙 위원장에게는 꽤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보궐 자리가 어디가 얼마나 생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고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컷오프 소식이 이제 많은 애국 우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배경이 있는 것일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첫 번째 무소속으로 출마하세요. 이런 댓글이 많아요. 그냥 두 번째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이런 댓글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까? 한동훈과 주호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겠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컷오프 이게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의롭거나 원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걸 주도한 사람이 정말로 나쁜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충정으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거는 안개가 거쳐봐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 이제 우리는 당원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물론 당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나라 지키고 싶으시면 당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예. 당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반드시 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기득권으로서 기득권 표현 나쁘네요. 예, 주인으로서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된다. 다른 이야기는 다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후보에 대해서 무소속 출마하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 당으로 응집되어 있는 책임당원들 이 주인의식을 와해시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주인이고 주인은 주인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박탈하면 빼앗길지언정 내 스스로 내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재벌 오너가 나 오늘부터 오너 안 해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 당의 주인으로서 지키고 그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주인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 지역에 조금 아쉬운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잘 말씀하시는 그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저 구독 취소할 거예요. 탈당할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 건 큰 흐름상 보면 그렇죠. 좀 전력에 엄청난 차질을 빚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차분하게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난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네.
탈당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에서 더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건 절대로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그럴수록 이를 갈면서 내가 두고 봐라. 내 편 더 모아가지고 저놈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마음으로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부산 관련 뉴스는 손연보 목사님의 장남 손영광 씨를, 손영광 교수인데 이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셨다는 박형준 캠프에서, 요건 어떤 사인이죠? 일단 이 자체를 평가한다면 아무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다. 박형준이 그런 일을 한다고? 아무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광폭행보 폭넓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예. 거기에 여기까지 사실상 이게 손영광 이제 그 뭐 울산대 교수가 아니라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선대위원장을 들어온 거예요, 사실상. 예.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지금 손영광 교수가 들어와 있는 거지만 또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일에 본인이 당연히 참여 안 하고 또 제안도 안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손영광 교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은 그 아버지가 가고 있는 길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고, 우리 손현보 목사님은 세이브 코리아, 예. 세이브 코리아로 지금 우파의 가장 강한 투쟁에 선봉에 섰던 분이고, 이분이 아니었으면 그런 어떤 우리가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심지어 핸드폰 전화 문자도 안 보내지는 그런 정도의 인파 밀집도를 보였던 그런 투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죠. 이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예. 그리고 모든 레거시 미디어가 공격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예. 예, 심지어 뭐 그런 어떤 구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옥살이까지 하셨고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나와 계시지만 완전히 무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재명이 국빈 방문을 하는 그 날에 백악관에 들어온 날에 딱 그 SNS에 글을 쓰고 그때 한국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냐, 이거 혹시 뭐 어떤 표현이었죠? 그 무슨 뭐 레볼루션 뭐 이런 표현도 썼던 것 같아요. 펄시 뭐 이런 숙청과 숙청. 뭐 혁명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교회를 급습했다, 레이드했다. 그게 이제 압수수색을 표현하는 뭐 의미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실시간으로 미국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고 또 인사고, 이게 가지고 있는 상징적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그걸 예. 누가 품느냐, 사실 별로 그런 관점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예. 박형준의 정치적 상상력이 앞섰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시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설득을 해낸 거죠. 예.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노력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하게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이 뒤따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손현보 목사님이 가볍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가 생물이고 또 선거는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이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 말씀드린 게 최선을 뽑으면 좋다. 근데 아닐 때 차선, 아니면 차악, 그렇게라도 악이라도 차악을 뽑아야 된다. 그게 선거다. 이게 선거 지금 그런 말씀 드리면 막 기분 나빠해요. 근데 선거 날엔 다 같은 마음으로 투표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이런 건 저 댓글 올리셨어요. 부산은 누구 뽑을 겁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주진우, 박형준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그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악하고 악인데 지금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악이 있다. 그게 차악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형준이 어마어마한 점수를 딴 것이고, 제가 뭘 지지하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를 땄고 이제는 경쟁 흥정을 붙여야죠. 주진우 너 이렇게 해가지고 택도 없어 라고 이제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관찰만 하고 지켜보다가 누구 정치인 뒤에 줄 서는 게 아니라 정치인한테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 새끼야, 주진우 너 1년 전에 2년 전에 한 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은큼하게 입 싹 닫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 한 다리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 예. 강하게 푸시를 해야죠. 그래서 주진우가 윤호개인을 외치면 부정선거 척결 윤호개인을 외치면
전한길 선생님도 지지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치 생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변수는 얼마든지 있고 정치적 상상력이 더 큰 자가 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지금 박형준이 상당히 강한 한 수를 뒀다. 예, 주진우가 이걸 무시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 노컷 뉴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주진우 선거 캠프는 비공개랍니다. 비공개.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비공개일까?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혹시 친한계 조직이 들어가 있나? 친한과 친한이 들어갔죠. 친한계가 들어갔고 친한 인사들이 들어갔겠죠. 예, 자기와 친한 사람 잘 챙기더라고요. 전에도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비례로 정말 택도 아닌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게 막 엄청난 파동이 되고 뒤집어지고 아니 결국 뒤집어졌죠. 주진우도 공천 신청한 입장인데 공관위원 뭐 이런 게 아니고 공천 신청한 입장인데 어떻게 그게 됐는지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뭐가 뭐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주진우 말고는 설명 안 되는 인사 2명이 딱 들어가가지고 한 명은 아마 아예 이제 사퇴를 시켰나 아마 컷오프가 됐나 비례에서요. 예. 한 명은 순번을 뒤로 많이 밀었나 20번 이후로 밀었나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람 또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이 되고 예. 예, 친한계가 있을 것도 굉장히 강하게 의심스럽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그냥 비공개한 것 자체가 그냥 싸우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서울시장 경선 후보 이상규 원외 당협위원장이 컷오프 됐다는 소식인데, 자,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면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윤희숙, 박수민 의원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차악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예. 이렇게 되면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일단 최악이 누군지는 명확한 것이고 메인 빌런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뭐 여의도 연구원장 하면서 뭐 온갖 시끄러운 말 많이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거의 능멸한 사람이 윤희숙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박수민은 좀 다르죠. 예, 박수민도 썩 마음에 드는 행보는 아니었지만 박수민도 딱 제가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살짝 다리를 걸치더라고요. 이게 뭐 명확하게 양다리도 아니고 한쪽 다리도 아니고 살짝 이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계에 붙은 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중립에 있는데 살짝 무게는 안 싣고 발가락만 하나 딱 걸치더라고. 어떤 걸 봤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체포 국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막 우파 시민들이 뭐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한남동에 한참 지키다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헌재로 이제 몰려갔어요. 지금부터 헌재에서 싸우자. 예. 그날에 박수민이 있더라고요. 헌재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거기에서 연좌 농성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 후예요. 그 후에 애국 시민들도 아직 헌재에 많이 모이기 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떤 선발대처럼 가가지고 몇 명이 막 거기에서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그 1인 시위 같은 항의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일 때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박수민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그 편의점 있는 오거리라고 해야 되나 사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딱 그러니까 그 헌재 쪽에서 보면 헌재 왼쪽 편이죠. 왼쪽 편 코너에 딱 거기 서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들렸는데 제 기억에는 좀 헛소리를 해가지고 항의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켜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약간 헛소리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모습은 좀 특이해 보였어요. 우리가 박수민 하면 저는 그때 국민 추천제로 들어온 국회의원들은 다 제가 비판했거든요. 뭐 비난할 이유는 없죠. 그 사람이 뭐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 사람의 의지는 모르니까 의사는 모르니까. 근데 공천 자체를 다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박수민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프로필은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 어떤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 국제 기구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국제은행인가요 아마 뭐 그런 데서 활약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뭐 프로필은 넘치는데 공천 자체는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조금 놀라웠다. 근데 그게 뭐 특별히 그 이상 더 나가서 뭐 더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거나 이런 그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가락 하나만 딱 얹더라. 예, 양다리를 한쪽은 요쪽은 발가락만 하나 얹더. 근데 유니숙하고 오세훈은 발가락이 아니라 칼찌르더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남은 지역구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부산시장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전체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무조건 어렵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번 주가 제일 바닥일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반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잡음이 이제 잦아들고 나야지 뭘 준비했는지 카드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좀 버텨보자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든데 그러면 이제 버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반전이 시작될 것이다. 전혀 예상 못했던 카드들, 뭐 일정들, 행보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선거와 관련된 우리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지도부가 뭐 많은 카드들을 준비해 놓고 순차적으로 풀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공천 잡음이 있을 때 내봤자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잊혀지죠. 그걸 위해서 일단은 견디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공천이 일단락 되고 나면은 이제 진짜 당원들이 한 마음으로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재료가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또 당원들도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도부에서 딱 뭔가 이제 떡밥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멋진 요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저절로 뭔가 되길 바래서 될 거 아니고 후보들이 개인기로 뭔가 하길 바래서 될 게 아니고 지도부가 무슨 뭐 요술봉 같은 걸 가지고 해결해 줄 거다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당원들 전부가 우리가 지금 선거운동원이 된다. 혹은 이 전쟁에서 전사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쟁할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바람이 불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겨요. 이제까지 선거가 다 그랬습니다. 뭐 그 민주당이 뭐 압승을 할 것이다 했던 선거에서 정말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던 선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뭐 아까 제가 이제 김무성이 도장런을 했던 그 선거를 언급을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180석이 넘으면 뭐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맞아요. 180석 넣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가 예. 여론조사상 180석이 나온다. 일단 나온다. 그럼 플러스 알파 어디까지 가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맞아요. 때예요. 네,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그 선거를 123석인가 4석인가로 민주당보다 한 석 적게 그때 더불어민주당 그 문재인이 당대표던 시절입니다. 문재인이 당대표를 내려놓고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이네요. 예. 아무튼 그때 그렇게 새누리가 한 석 차이로 지면서 기호도 2번으로 기호 1번도 빼앗기고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상 못합니다. 지금 단정 못해요. 그리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서 투쟁해내면 저 안에도 내분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누가 도장론 할지 몰라요. 정청래가 갑자기 도장 들고 뭐 지금 중국으로 날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한번 우리가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목격자 K 권유 대표님 모시고 대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누구 정치인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체제 수호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민병대로 의병대로 일어나야 된다. 같이 일어나 싸우자라고 간절하게 호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